이력서가 들어온 것은 올해 3월 14일입니다. 시기상 유 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 후보로 응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인 정동구 씨가 보름여 전인 2월 26일에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유 씨의 지인도 유 씨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 친구가 네네. 자기 아들이 다니는 그 회사인데 너 같은 사람을 좀 찾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네. 이력서 한번 줘봐라.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네네. 일단 한번 달라고 해서 줬대요. 네네.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려면 스포츠가 쪼작죠. 그래요. 하지만 뉴스타파는 취재 중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 씨가 최순실 씨 측에 이력서를 전달하기 2달 전인 올해 1월 국방 관련 연구원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연구원의 이름은 미래안보 산업전략연구원. 이미 연구원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유 씨가 2달 만에 또다시 다른 재단의 이사장에 응모하기 위해 최 씨 측에 이력서를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취재진은 유 전 비서관을 직접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는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며 자신의 이력서가 최 씨에게 전달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MB맨이야. 나 MB에 의해서 예편을 당했는데 MB맨이 됐어요, 내가. 그러니 뭐 최순실이를 내가 알게 뭐야. 내 이력서를. 네.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 줬는지 난 모르지. 그럼 누굴 통해서 그게 최순실 씨 쪽에 이력서가 들어갔는지 모르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지.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응모하기 위한 이력서가 아니었다면 다른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유 전 비서관이 설립한 연구원은 방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 컨설팅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국방부 산하의 사단법인이에요. 산학연이 다 그 멤버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뭐 근처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방산 산업의 뭐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기업 컨설팅 이런 업무도 혹시 좀 그런 방산 비리 전문업체 아닌가? 공교롭게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분야입니다. 유 씨가 연구원을 설립한 시점은 올해 1월로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공모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큰 그림을 그려가던 시기였습니다. 유 씨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아래쪽에 별도의 굵은 글씨체가 눈에 띕니다. 누군가가 유 씨의 소개서를 읽고 평가를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국가안보 분야 업무에 활용 가치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방 관련 인사나 방산 관련 사업을 염두에 두고 유 씨의 이력서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유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걸 운영을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서 자문이라도 좀 해서 네. 자문비를 가지고 내가 활동을 해야지. 네네. 그래서 이제 지인들 몇 사람한테 제가 그 이 정부가 출범하고 비선 실세에 의한 그 외교안보 분야의 인사 개입은 정치적 실효에 따라서 매우 신속하고 또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 문고리 권력 또는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은 가장 먼저 인사 분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자기들과의 약간의 어떤 경쟁 관계, 약간의 갈등 관계가 있으면 용납하지 않고 즉시 제거해버리는 이런 과정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에 또는 이권에 개입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국정농단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최 씨의 국방, 방산 관련 개입 의혹. 최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한 통의 이력서가 의혹을 풀어줄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이후 유현국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사장인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에는 각종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설립한 지 반년이 되지 않아 이 법인은 다른 방위산업 관련 연구단체들을 물리치고 억대의 연구 용역을 따내는 한편 지난 11월에는 여당과 정부기관의 전폭적인 후원 속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관련된 학술 대회를 단독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 일가가 실소유한 기업과 재단에 주어진 이례적 특혜들이 이 법인에도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정부 여당은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난 9월 국정원은 직접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때를 맞춘 듯 한 신생 연구기관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술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당 국회의원들과 정부, 학계와 민간 기업이 이 행사의 후원자로 나섰습니다. 신생 연구기관으로선 이례적인 특혜를 받은 겁니다. 이 연구기관의 이름은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바로 유영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이 만든 기관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이력서를 건넨 유영국 전 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꺼내면 최 씨와 관련된 법인이 움직이고 여기에 정부와 민간 기업이 힘을 보태는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력서가 건네진 3월 이후 이 연구원이 누린 수상한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 이 연구원은 설립된 지 채 반년이 안 돼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에서 억대 규모의 연구 용역 2건을 수주했습니다. 특히 국방기술 품질원이 발주한 용역은 또 다른 특혜로 이어졌습니다. 기술품질원이 주최하는 연례 행사인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 유 전 비서관은 연구 용역의 성과를 토대로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고 방사청, 하나테크인 등 방산업계의 큰 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단숨에 방산업계의 이름을 각인시킨 셈입니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 용역은 세계 방산시장의 동향과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내년 국방기술 품질원과 방사청이 해오던 연구를 그대로 이어받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연구원의 행보는 지난 1년 동안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들과 겹쳐집니다.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설립돼 측근으로부터 소개받은 업계 관계자가 대표로 세워졌고 설립 직후에는 전문성을 검증받기도 전에 정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임에도 추진하는 사업마다 각종 후원이 따라붙었고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단숨에 그럴듯한 단체로 떠올랐습니다. 유영국 씨가 만든 연구원이 성장한 배경에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상으로 이런 내용이 사실 그거잖아요. 방산 비리, 즉 국가 방위산업체, 즉 국방부가 연구하고 국방부가 알아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 업체에다가 민간 이 연구소 이런 쪽으로 넘겨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즉 방산 민영화, 국방 민영화, 국방부의 어떤 민영화 이런 개념 아닐까? 에? 우리 흔히 의료 민영화, 교육 민영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험의 민영화. 우리 국민 의료보험이 계속해서 민영화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 삼성생명, 그죠? 삼성생명이 생명보험 업계 1위를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1위 올라가면서부터 각종 보험, 의료보험,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충분히 국민의료보험에서 상품화가 아니지 국민의료보험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부담이 줄어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민간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이 보험료를 3만원이든 2만원이든 월 의료보험 외에 월 2만원 3만원 더 내가지고 그 보험금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게 전 국민이 만약에 다 든다고 한다면은 전 국민적 보험료로 해서 뭐 500원이나 1000원만 올라가도 될 일을 가지고 실제로 일반 개인들이 3만원씩 4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보험료를 내 가지고 그 수익이 남는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업계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수익이 남는다 자체 계산을 보면은 전 국민 대상으로 보험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결코 그 보험료가 그렇게 3만원씩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죠. 한 500원 300원만 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국가 세금에서 제대로 지원하게 되면 거의 무상으로 돈 안 내고도 충분히 가능한 게 바로 국민 의료보험 체계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산 비리를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고 용역 비용을 주고 또 거기서 국가에서 재정을 어떤 정도 부담을 해주고 또 기업들이나 이쪽에서 후원을 하게 되고 그런 기업들이 그런 방산 업체에 참여하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엮여가지고 민영화되는 그런 구조. 그죠? 민영화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 이런 것들이 크게 돈 되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되는 법들을 언제 많이 통과시켰느냐. 결국은 그때 당시 이명박 당시에 이런 기초법들 요런 법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통과됐다. 그리고 그나마 그 이후로 박근혜 들어서면서 법안들 중에서 뭐 규제 완화 뭐 규제 때문에 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한 법안들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통과했는데 그것이 제가 늘 주장하는 바는 그래요. 새누리당에서 이걸 헤쳐먹으려고 법안을 냈다. 그러면은 그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거는 그런 법안을 내서는 안 된다. 응? 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법안을 주고 또 다른 법안을 받고 야당이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시발. 어쨌거나 법안을 주고 받는다라고 얘기해. 그 법안 따먹기를 해요. 그 법안 따먹기는 결국 뭐냐면은 자기 쪽에 있는 해쳐먹기 많은 쪽은 이걸 받고 주고 받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정치가 썩으면 사회가 썩고 사회가 썩으면 나라 전체가 썩는다고. 지금 모든 국가 비리, 국가 부정부패, 그리고 안전망들, 기초법들이 깨지는 이유가 바로 요런 이유들이다. 이해관계, 즉 돈 되는 짓거리를 아는 놈들이 법을 쭈물딱거려 가지고 다 헤쳐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하고 싶어요. 제 주장은 핵심은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순리들, 이런 논리들이, 이런 방식들이 바로 돈 있는 놈, 권력 있는 놈과 돈 있는 놈과 붙어 먹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돈을 헤쳐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알량한 교수,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전문 시대, 골드 칼라 시대라고 하지만 골드 칼라들을 희롱할 수 있는 것을 다이아몬드 칼라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 블루 칼라 시대, 그다음 화이트 칼라 시대, 그다음에 이제 골드 칼라 시대,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칼라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이아몬드 칼라 시대가 바로 뭐냐면은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골드 칼라들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 내가 분리하면은 또 다른 골드 칼라, 즉 전문가와 전문가들끼리 양반, 그죠? 찬성 반대, 찬성에도 전문가고 반대도 전문가들. 그 내가 찬성을 하기 위해서는 찬성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그 여론을 만들어가고 그 여론 속에서 찬성을 이끌어내고 또 반대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어떤 이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이득의 목적에 동원되는 전문가들, 즉 우리 정치 전문가 뭐 이래갖고 TV조선 채널A 이런 데 와갖고 말도 안 되는 그 딱따구리들 있죠. 말도 안 딱따구리들이 저가 뭐 전문가랍시고 나와갖고 말 떠드는 거 보면 참 기도 안 차죠. 그죠? 사드 전문가, 뭐 국방 전문가 이거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보면 참 기가 안 차죠. 그죠? 그 단순하게 그냥 원리 원칙 또는 기본적인 개념만 딱 봐도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것단에 전문가라는 것들이 기 나와가지고 한 첫 시부리 소리가 무슨 사드는 뭐 고고도 미사일인데 방산비리 어쩌고저쩌고 미국에서 어떻게 또 씨발 연구가 어떻게 됐네, 어떻게 뭐 거리가 됐네, 실적이 어떻네, 이래서 막 쳐뜯어를 씨발 저거 전문가래, 전문가라고 얘기해. 정말 골 때리잖아요, 그죠? 그 전문가라는 걸 내세워서 움직여서 뭔가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바로 다이아몬드 칼라예요. 그 지금은 굳이 전문가가 옛날에는 골드 칼라, 즉 전문가가 자기가 먹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 수준의 어떤 지위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지위 자체를 전문가들 자체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바로 권력,
권력과 자본이라는 거죠. 권력과 자본 또는 이렇게 그런 사람 의인, 그죠?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는 정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정의, 합리적, 그 공익이란 측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 대안을 제시할 때는 우리는 흔히 자정 능력 또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정 능력, 전문가 집단들의 어떤 모습들. 그들이 모여서 합의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어떤 좋은 대안을 내세운다라고 볼 때 전문가들이 모이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범죄를 지진 범죄자가 돈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많이 사가지고 뭔가 자기 어떤 변론을 한다든지 범죄를 은닉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지금은 다이몬드 칼라 시대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은 뭐 거의 다 됐는데 여기 20분짜리라 사실은. 최순실이 안보 개입 단서 포착. 2016년 12월 23일자. 10월 23일자 아랫게죠. 아랫게 올라온 뉴스타파예요. 안 보신 분들 같이 보자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요런 것들이 전형적인 어떤 비리 즉 보통 국민들은 꿈에도 못 꾸는 또는 대략 개념만 알고 있지 막연하게 어떻게 헤쳐먹는지를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결국 해물 수 있는 놈들만 해먹을 수 있는 그 아주 큰 돈, 그죠?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헤쳐먹는 요런 상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문가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천만원, 몇백만원, 몇억 요거 해먹고 따가 떨어지지만 실제로 뭐 최순실 이쪽에서 몇십억씩 헤쳐먹는단 말이죠. 몇백억씩. 이런 것들이 바로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것들 감히 이 하루 일당 뭐 6만원, 5만원, 7만원 받아가지고 월급 뭐 2, 300만원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국민들 감히 꿈도 못 꾸는 그림이다. 막연하게 알기만 알아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이 어떤 법안을 통과되면은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고 어떤 법안이 통과되면 요렇게 되는가 라는 것들은 이제 국회에 관련해 들어가서 입법이 되는 거, 개정안이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법안들을 자꾸 봐야 되는데 국회 방송에서 시발 그런 것도 잘 안 해줘. 그 법안들에 대한 토론 이런 것도 잘 안 해줘. 그래서 국민들이 무슨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잘 몰라. 국회의원들만 안다는 거지.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당선된 박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막 이렇게 퍼뜨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민주주의적이었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할 일들이다. 그죠? 그런 것들을 공개화시키고 토론화시키고 국민들에 많이 알리고 이런 법안이 필요합니다라고 자기 지역 국민들한테 지역 유권자들한테 계속 퍼뜨리고 알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끌어내고 거기에 대해 좋은 자문을 받아서 입장을 받아서 입법을 추진해야 되고 개정안을 추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법안은 똑똑한 놈들 국회의원 된 놈들만 법안을 쭈물딱거리고 국민들은 그런 법안이 개정되는지 새로 법안이 입법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이것이 바로 대의정치 입법기관의 대의정치에 대한 단점이에요. 단점.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역 유권자들의 입장들, 지역 유권자들의 어떤 충분한 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짱돌이 시득 던져주신 고맙습니다. 엽기 스머프님. 예. 자, 계속 좀 들어볼게요. 입니다. 유전 비서관은 연구원의 사업들은 모두 개별 연구자들이 따낸 사업이기 때문에 자신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전혀 관여도 안 했고 내가 뭐 감추는 건 아니고 여기 이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경험이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 예비역 군 출신 박사가 이거를
제안을 하고 이미 최순실 씨가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접촉해 사드와 F-35 등 무기 도입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 지금까지 최순실이가 해먹은 거는 끔값입니다. 껌값. 네. 사드로 네. 인한 커미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커미션. 사드를 어디서 만듭니까? 로키드 마틴이거든요. 네. 지난 6월에 로키드 마틴 회장하고 최순실이가 만납니다. 예? 6월에 만났다고요? 정부는 무기 도입 사업으로 수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시종 미국 정부와 로키드 마틴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국민을 빅브라더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테러방지법 전국대도 한결같이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개인이 대통령에게 소위 영향력을 미쳐서 근간에 있었던 그 체계적인 결정 과정을 소위 분탕질을 해버린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학자로서 그것이 최순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으로서도 만약에 최순실과 같은 사람이 국가안보 정책에 그러한 영향력을 미쳤더라면 정말 대한민국 안보의 주적은 최순실과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안보와 국방이 들이운 비선실세의 그림자. 이번에 드러난 최순실 씨와 유영국 씨의 연결고리는 그간의 소문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된 것.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점심은 드셨죠? 그래. 아. 3021일째 되는 1월 12일 날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전원 구조됐고 현재입니다. 구체적인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무인 로봇이 복직이 되시고 그다음에 공정방송 정상화가 된 이후에 옛날엔 이랬지라고 얘기할 때 그때 다시 편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아빠 직업에 뭐라고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친구한테는 뭐라고 둘러대야 될지 이런 고민들 항상 했어.
아빠 내가 진짜 많이 존경하고 항상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아빠가 아빠라서 너무 행복하고 조금 더 힘내서 세상에 보여주자. 정의가 이긴다! 그냥 고맙습니다.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고요. 그냥 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3,000일인데 4,000일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이 3,000일이 1년이 8번 하고도 20일이 더 지난 그런 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그래도 동요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 여기 BJ는 저예요, 저. 그리고 이 자리에 이마트로 갈 사람은. 주신 많은 시민들 그 때문에 3,000일을 견뎌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해고 동지들 화면 속에서 뉴스 전달하는 모습 보이면 됩니다.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그나마 조금 나아졌구나. 이제 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좀 꼽힐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식자가 온다! 우리 지금 한식자가 온다! 진실을 은폐할 뿐 아니라 진실 규명 노력에 회방을 놓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검의 압수수색 방침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 1심이 끝난 뒤 그 기록에 의거해서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탄핵 심리는 하염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기각하고 검찰과 특검에 신속히 기록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직접 박 대통령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속 시원한 답변을 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참사 2년이 지나서야 당시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에 있었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부탁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만 진실을 감출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그 뉴스타파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표현해. 아직까지. 예. 헌재에서 완전히 탄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우리 이해해야 돼. 예. 괜히 사서 벼락 맞지 않으려면은 그런 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일정 정도 이해를 해야 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 그거는. 자,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다른 얘기. 어디 갔냐? 자, 오늘 그래 최순실이 그 해가지고 또 박영선 그 올린 거 있죠? 아까 어디 갔냐? 어이씨. 아, 이 영상도 잠깐 다시 보려고 내가 올리는 건데,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그 해직 기자 그 중에 그 노정면, 우리 집 그때 광우병 맞바지 그죠?
기억하시는 분도 기억하시는데 그죠? 노정면이 잘리고 노정면이 그 파업 들어갔을 때 YTN이 지금 개걸레가 된 이유가 노정면이 잘리고 나서 개걸레 됐거든요. YTN이 참 뉴스 전문 채널로서 YTN이 참 괜찮았어. 사실은 연합뉴스를 탁 능가하는, 연합뉴스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